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사례 강의를 이제 10회를 예정했는데, 예, 빠르면 9회 반 정도로 끝날 수 있고, 10회를 넘어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례 강의를 그렇게 오래 할 필요는 전혀 없고, 다만, 예, 전반적으로 민사소법의 흐름과 그리고 이론을 사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주로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길게 끌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이제 일단 말씀드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례 강의를 통해서 이론을 사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그 이론적인 부분도 좀 설명하고요. 그리고 사례적인 것을 좀 설명하는데, 제가 우리 변리사스쿨에 올려놓은 원래 사례집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약간 어려운 문제까지 같이 이제 섞여져 있고,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될 이 사례집은 그 중에서도 꼭 이제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문제 혹은 기본적으로 풀어야 될 사례가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대략 한 100페이지에서 한 120페이지가 원래 올라가 있는 것보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도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1차가 발표가 되었는데 81점인가요? 전무 후무한 점수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업그레이드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일단 뭐 그건 그거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5월 달까지는 어차피 1차 공부하기 되게 힘듭니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중에 그 1차가 안 되신 분도 계실 거고 이제 되실 분도 계실 건데, 그것과는 관련이 없이 이론을 사례에 푼다라고 하는 건 언제고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례 문제를 푸는 것은 그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서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고요. 그것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이제 일단 저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끝나고 나면 기초 GS를 이제 하실 건데, 그건 또 그때 가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례 문제에서 일단 거기서 맨 처음에 보시면 사례 문제의 답안 서술 방법이고, 원래 이게 제본이 이제 이렇게 되셔야 내일이나 아마 나올 겁니다. 원장님께서 제본을 해주시는데 지금 이제 인원수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가지고 못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아마 한 400페이지 정도 해가지고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 나올 거니까 그때까지는 이제 프린트물로 이제 하도록 할 거고요. 예, 이제 기본적으로 이론을 이제 사례에 이렇게 적용하는 건데, 일단 그 전에 이제 답안 작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답안이라는 건 이제 주관식이고, 그 다음에 서술형 시험을 전제하는데, 이 서술형 시험을 보는 이유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론이라든지 혹은 근거를 사례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걸 이제 체크하거나 혹은 그걸 점수화하는 시험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력이라든지 혹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글씨까지도 문제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천천히 이제 해결해 나가도록 하고요. 예, 꼭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를 들어갈 때 꼭 알아둬야 될 게 이 서술형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서술형 어떤 문제에 대해서 서술한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이제 표현한다면 문학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비문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하고 비문학이 있다면 크게 나누면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 비문학이에요, 비문학. 요건 주로 감정, 뭐 굳이 얘기하자면 예술적인 부분을 전제로 하는 거고요. 비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이것을 서술하는 어떤 형태의 그런 서술, 이 평론, 뭐 평서문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비문학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래 이 비문학이라는 이것이 발전할 때는 근데 역사 서술부터 이제 계속 이제 발전해 오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비문학이라고 하는 건 이성을 절대적인 바탕을 두고서 설명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이성적인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이게 과연 그런지는 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그 서술,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서술하는 형태의 문학들,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건 반드시 목적을 전제로 하는데, 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목적을 설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설득을 할 건지, 이게 설득이라는 건 이제 되게 이제 주장을 전제로 하는 거죠, 주장을. 설명으로 끝날 건지, 이제 주장을 할 건지, 이제 이거는 변론을 하지만 어차피
설명을 하든 이 설명을 바탕을 둔 설득을 하든 이거 우리가 이제 논술하다 그러는데 논하는 문제라고 하는데 설명을 하든 설득을 하든 어쨌거나 목적이 있고요. 따라서 이 비문학에서 어떤 서술할 때는 항상 규칙이 하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반드시 서론이 있다는 겁니다. 서론이.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이성이라고 하는 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쓴 그러한 어떤 서술 방법을 한다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쓰겠다라고 하는 서술 대상 이걸 반드시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인 거예요. 반드시 무엇인가 내가 쓸 거다. 내가 이걸 얘기할 거야. 그리고 이걸 얘기하기로 했으니까 그 얘기한 것을 본문에다가 풀어 쓰는 과정이 있을 거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하는 이런 과정이 되게 이제 그 비문학의 기본적인 서술 방법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비문학까지는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그래 서술 방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서론, 본론, 결론. 이 결론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라는 거죠. 이 과정이라는 것. 근데 요 기본적인 과정이 우리 사례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우리가 사례 문제에서는 이 사례에서 무엇을 설명할지 결국 서술 대상. 요 대상을 대개 현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문제의 소재 혹은 문제의 제기 혹은 쟁점의 정리 뭐 표현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논점의 정리 어떤 형태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의문은 이 문제는 일반적인 서론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사례 문제이기 때문에 사례에서 우리 민사소송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먼저 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이게 제시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일반적인 우리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시를 했고 대개 제시된 것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데 제시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내가 이거 풀어가는 거예요. 풀어가는 건데 이 안에서는 또 어떠한 형태의 논리가 전개되냐면 대개의 경우에 3단 논법이 적용됩니다. 대부분이. 왜냐하면 이거에 거의 이 법학자들은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3단 논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대개의 경우 대전제가 소전제든 대전제든 그 서술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거기 제가 예를 들었지만 소크라테스는 뭐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가 죽을 것이냐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왜 꼭 소크라테스인지 모르겠지만 소크라테스가 죽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게 이제 문제제기죠. 그러니까 요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설명하겠다고 해놓고 이제 본문에 들어가가지고 이 쟁점들은 몇 가지가 되는지는 이제 사례마다 약간 달라질 수 있지만 하여튼 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해놓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든 이 반대든 상관없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은 죽으니까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이 안에다가 논리적 어떤 전개 방법을 되게 씁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전제, 소전제, 그리고 결론 이런 식으로 해놓고 다시 한번 결론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풀어쓰는 형태의 일반적인 서술 방법이 대개의 그 법학적, 논리적 서술 방법이고요. 현재까지는 이대로 계속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 룰을 전혀 벗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시면 3페이지에 보면 2페이지하고 3페이지에 보면 서술하는 방법이 있는데 쟁점의 정리, 쟁점 1, 쟁점 2 그리고 결론 이런 형태 있고 그 속에서는 되게 논리적 전개를 3단 논법에 따라서 하고 있다. 이런 정도로 어느 정도 틀을 잡아가시면 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자기가 목적을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설득이 이 대상을 처음부터 제시하고서 결론으로 끄집어가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하나는 설득이나 설명의 대상을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론이 앞에 나오는 거예요. 결론. 그 결론을 앞에다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 근거를 뒤에다 이렇게 제시하는 형태의 일반적인 형태의 그런 서술도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되게 논증형이라고 해요. 논증형. 논증형 서술 방법이 있고, 우리가 하는 건 되게 추론형이에요. 추론형. 처음 들어보실 수 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그 논법에서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뭔가 문제를 제시해 놓고 추론해 나가면서 결론을 제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논증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결론을 먼저 제시해 놓고 이 결론이 왜 맞는지 근거에 따라서 설명하는 형태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주로 어디서 하냐면 주로 판결문에서 많이 하죠. 판결문에서 많이 해가지고 이거 주문과 이유 형태로 이제 이렇게 하는 형태가 있고, 이건 주로 어디서 많이 하는 거냐면, 굳이 하자 그러면 소장이나 준비 서면에서 대개 이런 형태의 서술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변리사하고 변호사들은 어떤 권리나 어떤 의무에 대해서 이게 왜 문제가 되고 누구한테 권리가 의무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그래서 누가 나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쪽으로 대부분이 설명하게 될 것이고, 판사형, 그러니까 이른바 논증형은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판단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은 당장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이 우리 변리사 시험과 가장 유사한 문제가 이제 법원행시, 변호사, 그 다음에 우리 변리사 이렇게 이제 있는데, 변호사 시험에서는 문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냐면 하나는 결론과 근거를 써라.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의 유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물어봐요. 이것이 맞는가? 법원의 조치는 혹은 설명하시오. 혹은 논하시오. 논하시오. 이런 식으로 물어본 두 가지 형태가 현재 나오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은 이것밖에 안 나왔어요. 우리 변리사 시험에는 아직 뭐뭐를 설명하시오, 논증하시오, 논하시오 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요걸 당장 여러분들한테 강요하거나 추천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행여 또 한번 얘기하지만 가끔 그 판사 출신 중에 또라이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시험을 구분을 못해요. 자기가 변호사 시험 들어갔는지 변리사나 법무사 시험 들어갔는지 구분을 못해가지고 자기들이 해왔던 습관을 이렇게 유지해가지고 시험 문제 들어가면서 결론과 근거를 써라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은 없었는데, 왜냐하면 지금 우리 출제위원들이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위원들을 되게 이제 섭외를 하게 되면 현재 로스쿨 교수들을 섭외할 수밖에 없고, 지금 로스쿨 교수들의 그 현재 편제가 한 2, 3년 동안 거의 6대 4. 이론 교수가 4, 거의 판사 출신들이 6으로 지금 거의 역전이 됐어요. 한 3, 4년 전만 해도 거의 5대 5급이었는데 6대 4, 7대 3 정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은 판사 출신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은.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한 2년 전 57회인가요? 56회인가? 2년 전에 보면 우리 변리사 시험에 보면 변호사 어쩌고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기출문제 보시면서 알겠지만 이거는 되게 분노할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 변리사 시험인데 거기다 대고 변호사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변리사 시험한테 변호사가 어떻게 할지를 물어보면 어떡하겠어요. 그죠? 네, 이런 문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개념이 없어요. 원래 판사 출신들이 보면 아예 생각이 없고 옆에 있으면 때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막 개념이 없다? 뭐 이것 가지고도 부족해요. 어떻게 분노를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근데 그런 정도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도 이 판사들이 들어오면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건 이렇게 써야 돼요. 쓰라는 대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과 근거를 쓰라면 일단 결론하고 근거 1, 2, 3, 4 요 논법은 똑같이 올라가되, 그것이 있고, 일단은 앞으로 우리가 답안을 써갈 때는 요걸 기준으로 할 겁니다. 요거를 아직은 58회까지 시험을 봤을 때 아직은 이런 문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섣불리 여러분들한테 이거 형태로 써라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빠릅니다. 그렇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걸 판사형 답안이라고 그래요. 논증형을 판사형 답안이라고 하고, 요걸 뭐라고 하냐면 변호사형 답안이라고 그래요. 변호사형 답안. 이름 잘 붙이죠? 아주 그냥 원래 이쪽 공부하시다 보면 뭐 없는 얘기도 만들고 뭔가 그럴듯하게
원래 그게 직업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변호사랑 얘기하는 놈들은 전부 다 거짓말이다. 뭐 이런 정도로 원래 거짓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우 학문적인 겁니다. 논증형이냐 추론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학문적인 용어고, 일단 우리는 이론적으로라도 사례 강의를 사례 문제에 대해서 풀 때 논증형이 있고 추론형이 있는데 우리가 풀이하는 방법은 주로 추론형을 가지고 하는구나. 추론이라는 건 뭐예요?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까지 추론해 나가는 이 과정을 서술하는 겁니다. 그죠? 요게 기본적인 우리의 서술 방법이다. 그래서 추론하는 요걸 어떻게 설명하느냐는 당연히 민소법을 전제로 하는 거죠. 민소법을 전제로 하고, 이 민소법을 이른바 3단론법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일반적인 서술 과정, 우리가 사례 문제를 푸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된다. 요거에 관한 내용이 지금 3페이지, 그 다음에 4페이지, 5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까지 아마 이렇게 나와 있을 것이고요. 읽어보시면 좋고요. 안 읽어보셔도 대략 그래도 뭔가 이렇게 사례를 문제를 푸는데 아무 근거 없이 막 누구 따라가고 이러는 것보다는 자기가 왜 이런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이렇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서 풀어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민소법을 들어갔는데 3단론법이라고 하는데, 3단론법은 기본적으로 대전제를 전제로 해가지고, 대전제를 전제로 해서 소전제, 그리고 결론, 요 구정입니다. 대전제가 되게 이론이에요, 이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도대체 소크라테스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했더니 얘는 수천 년 동안 계속 죽기만 해요. 살아난 적이 없어요. 이것도 얘밖에 안 들어요. 계속 예수도 죽고 부처도 죽고 다 죽는데, 어쨌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가 사람이니까 그러면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요게 결론이고, 요 자체의 하나의 추론 과정에서 이 논법은 대개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 대전제를 우리는 어디서 찾냐면 민소법에서 찾는 거예요. 민소법에서. 그러니까 민소법에서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대개의 경우 법조문을 전제로 하겠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조문을 해석하는 이른바 해석법학 내지 법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두고 있는 그러한 형태의 해석, 혹은 그러니까 자연법주의가 아니라 법 실증주의적 법이기 때문에, 따라서 법조문을 우선시하고 법조문 가지고 모든 사안을 전부 다 뭐예요? 카운트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이 법조문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법조문이 카운트하지도 못하고 커버하지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설하고 뭐가 있을 수 있어요? 판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법조문이 있으면 법조문 자체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이대로 해결해야 되고, 만약에 법조문이 없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른바 이 법조문과 관련되어 있는 해석론자들, 그 해석론자들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학설, 학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학리해석이에요. 학리해석. 논리적, 학문적 해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학문적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 논리적, 학문적 해석을 하는 것을 대개 판례가 갖다 쓰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주로 뭐라고 하죠? 유권 해석이라고, 유권 해석. 그러면 대개 이제 이게 학설하고 판례가 있으면 먼저 학설 소개하고, 이 학설 중에 판례가 어떤 걸 유권적으로 판단했느냐, 요걸 물어보는 경우 수가 꽤 많겠죠. 요거는 어떤 경우냐면, 법조문을 물어보면 너무 잘하니까, 왜냐면 법조문도 들고 들어가니까, 이걸 물어보지 않고 법조문이 없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요걸 물어보는데, 웬걸 정작 법조문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 민소법 공부할 때 법조문 한 번도 안 보잖아요. 정작 법조문에 관한 어떤 문제를 내면 하나도 모르고, 이걸 누가 잘 알고 있냐면 판사들이 잘 알고 있어요. 판사들이. 그래서 엉뚱한 놈이 들어가가지고 시험 문제 내가지고 정작 내라는 건 안 내고 이상한 거네요. 이상한 거. 나중에 보면 되게 다 법조문에 있거나 혹은 법조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을 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일단 그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법조문으로 풀 수 있으면 법조문으로 풀어야 되고, 법조문이 없으면 그걸 적용하는 학설과 판례가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 가끔 우리 주위에, 역삼동 주위에 사례 문제 푸는 또라이들 중에 판례를 앞에 쓰고 학설을 뒤에 쓰는 놈들이 있어요. 이거는 서술에서 가장 그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왜냐하면 이미 유권 해석을 내린 상태에서 학리 해석은 논의 실익이 없어요. 왜 그걸 왜 해요? 유권 해석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뭐 판례 엄청 설명하고 밑에 또 학설 엄청 설명하고.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판사들 중에 또라이들은 이것도 몰라가지고 썼네 그러면 다 채점 카운트를 해주는데, 그 중에 또 좀 그 이론적인 것 혹은 이제까지 그 민수법을 제대로 해오신 분들은 이런 것도 엄청 중요시합니다. 논리적으로 봤을 때 유권 해석을 한 이상 학리 해석은 필요가 없다. 따라서 유권 해석을 쓰고 학리 해석을 쓰는 것은 서술이 잘못됐다 해서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대학교 나오셔서 알겠지만 교수들 중에 자기의 어떤 프라이드 뭐 그거 좋은 말로 프라이드고 나쁜 말로 무슨 고집 있잖아요. 그죠? 그걸 막 내세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것 가지고 시비 거시는 분은 없어요. 학설과 판례를 순서대로 쓰는 건 시비 거시는 분이 없는데, 판례와 학설을 순서대로 쓰시는 분은 매우 시비 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요선 이런 정도의 순서들은 여러분들이 좀 지켜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서 하나 검토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검토. 이 검토를 이게 30점 내지 50점 정도의 문제가 나올 때는 이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논리를 어떻게 구성할지, 그러면 비판을 해요. 검토라는 건 비판을 하는 건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현재 10점, 맥시멈 20점이기 때문에 현재 이 검토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시험은 대부분 다 설명하라예요. 설명하라. 설명하시오. 설명하시오예요. 왜 대개 보면 작년 57회에서 논하시오 정도가 한두 문제 나왔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설명하시오, 설명하시오. 그 얘기는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난 너의 비판에 대해서 들을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나중에 제가 이제 뭐 첨삭이라든지 또 사례 문제 풀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서술할 때 설명하시오인지 논하시오인지는 매우 중요한 구분점입니다. 그래서 설명하시오 하면 그냥 설명만 하면 돼요. 자기 생각을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논하시오 그러면 어떤 것을 주장하라는 얘기입니다. 논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주장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장하려면 어떤 것들이 있는데 요건 뭐가 옳고 뭐가 그르고 따라서 이게 옳다. 이런 얘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검토 내지 비판이라고 하는 게 매우 필수적인, 그래서 옛날 문제들은 전부 다 논하시오였어요. 그리고 이쪽 그 경쟁률이 좀 더 센 이런 시험들에서는 설명하시오보다 논하시오 문제가 훨씬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기본적인 서술에다가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그 얘기는 자기 생각하고 비슷한 사람은 점수 좀 더 주겠다는 이런 얄팍한 수도 좀 있어요. 뭐 그런 정도까지는 뭐 우리가 할 건 없고, 일단 나중에 문제 풀다가 설명하시오하고 논하시오가 있으면 설명만 하면 되고, 논하시오는 자기 주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검토나 비판이 필요하다. 뭐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이 보는 책, 뭐 누구라고 제가 하도 많이 욕을 해가지고 이제 욕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런 책들을 보면 막 거기에 보면 검토가 막 한 페이지씩 있는데 보지 마세요. 일단은 보지 말고, 왜냐하면 10점, 20점에서는 그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 여러분들의 어떤 시간이나 혹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는 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좀 제가 덧붙여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사례 강의를 할 때 기본적인 틀은 뭐냐면 이 추론형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설명하시오를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하다면 검토도 좀 할 수 있고, 그것은 그런 검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민사소송법에 대한 이론 혹은 학설과 판례에 대한 논의를 좀 더 뭐 그런 말을 하면 할수록 오래 기억에 남으니까요. 그죠? 뭐 반복되고 뭐 습관적인 행동은 개를 화나게 한다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반복되고 습관적인 행동은 오래 기억에 남게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복은 매우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이래 요즘처럼 개가 대접받는 시대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항상 생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튼 그 정도로 해가지고 앞으로 사례 문제를 풀어가는 이런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6페이지까지는 대략 이제 어떤 사례, 그리고 어떤 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민사소송법에 대한 사례를 풀어나갈 것인지 이런 논의를 좀 할 것이고요.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거기서 중간에 뭐 일일이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내용들이라서 그냥 써놓은 거고, 판례는 해놓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한다. 이런 태도이다. 이러면서 인용부호를 쓰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인용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쌍따옴표죠. 이거는 그대로 갖다가 거기다 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판례를 완벽하게 인용했다 그러면 이걸 써도 돼요. 그런데 판례는 어떤 부분에서 이러한 태도이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는 이러한 태도이다라고 하는 건 그 태도와 입장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방향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거는 이 판례를 내가 해석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누가 써놓은 걸 여러분이 또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여기다 대고 인용부를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는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어떤 꼰대들한테 잘못 걸리면 전부 다 또 감점 요소가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그런 판례를 여러분들이 암기 형태로 해가지고 써야 되겠다. 이것도 매우 좀 잘못된 하나의 공부 습관이다. 그리고 서술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걸 미리 좀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가끔 제 사례집에다가 어떤 거는 딱 쌍따옴표를 집어넣은 것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굳이 내 의견을 쓸 필요가 없고 어차피 드래그해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걸 저한테 욕을 하셔도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여러분들은 현재 우리가 서술하는 여러분 연필 가지고 서술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쓰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나중에 또 한번 제가 한번 서술할 때 또 한번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판례 쓰는 건 매우 중요한데, 거듭 판례 쓰는 건 매우 중요한데, 이렇게 학설하고 판례를 논의하는 이런 일반적인 서술 방법에서는 학설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 학설 중에 판례가 이러이러한 여기 어떤 학설 중에 하나를 갖다가 취했을 거 아니에요. 태도를. 그러니까 대부분이 판례의 태도나 입장이라는 건 학리 해석에서 판례가 어떤 걸 취했는지 이걸 지식적으로 혹은 사례 문제에서 풀어내는 걸 물어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판례를 좀 파악해 놓고 정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사례 문제를 푸는데 가장 합리적인 것이다. 이런 정도로 해가서 계속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한번 읽어보시고요. 6페이지까지 해가지고 대략 우리가 사례 강의를 하면서 어떠어떠한 방향으로 사례 강의를 해 나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위에 보면 뭐 그 마지막 페이지 보면 기호 등의 기재주의라고 그랬는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판례는 판례가 아니라 서술하다가 뭐뭐는 해가지고 굳이 지금 또 나오겠죠. 물음표를 쓰시거나 느낌표를 쓰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거 보면 웃어요. 웃는 게 기분 좋아서 웃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죠?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 유머 코드 중에 전혀 반전, 충격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이 물음표와 느낌표라고 하는 거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감정적이고 어떠한 것을 전달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저 앞에서 비문학, 평론, 서술을 전제로 하는 것은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중에 고승들 있잖아요. 그 가끔 뭐 이렇게 고승들 하면 막 헐 해놓고서 뭐 다 했대요. 그게 뭔지도 몰라. 이 먹고 하고 끝나요. 화두가. 그런 분들은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영역이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이제 입문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이신 교수님 물음표나 그 책 보면 가끔 나와요. 느낌표도 가끔 나오고 문학적인 표현도 좀 있습니다. 그거는 이신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 고승,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들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이거 절대 이런 거 기호 이런 거 쓰지 마세요. 이런 거는 전혀 좋은 인상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저랑 이런 강의 하신 분들은 뭐 당연하다고 하는데 제가 좀 말이 좀 셉니다.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 감안하셔가지고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좀 이제 수업 들어가는데, 그럼 맨 앞에 보면 총론해가지고
총론 들어가면 민사소송법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이 소송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요. 이 소송법이라는 건 실체법, 그러니까 그지야자 민법이에요, 민법. 우리는 이제 특허나 상표까지도 가겠죠, 그죠? 이 특허나 상표가 있는데, 이 소송이 들어가려면 이제 특허법원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1심에서는 특허청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어차피 기본적인 구조는 똑같고, 그러면 원래 민법에다가 민사소송법 갔다 어디로 가냐면 집행법으로 가요. 집행. 돈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판결을 받아가지고 뭐 하려고? 집행하려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 우리가 소송 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차라고 하는 건 소송과 집행을 모두 합해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일단 우리가 소송을 전제로 하는 거죠. 소송을. 그럼 이 소송이라는 건 대개의 경우 여기까지는 특허나 상표는 변론으로 하고 대개 여기까지는 사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인데 요 이후에서는 공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공법. 공법이라고 얘기하고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 강행규정 위반한 것은 무조건 민법 103조에 따라서 뭐가 돼야 돼요? 무효가 돼야 돼요. 자, 이거는 민법 103조는 아주 일반적이고 백지조항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조항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이후에 나와 있는 어떠한 행위, 이걸 우리가 소송행위로 한다면 그런 소송행위가 뭐에 위반되면 민사소송법에 위반이 되면 전부 다 무효여야 돼요. 그죠? 그러면 대개의 경우 소송이 시작돼가지고 판결이 나오는데 판결 전까지 이제 우리가 변종이라고 합시다. 변종. 요 전까지는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행위는 다 뭐가 돼야 돼요? 다 무효가 돼야 되겠죠. 무효. 물론 여기에서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중요도에 따라서 이익권 상실 여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임의규정이라고 평상 논의하는데 그건 법 체계상 맞진 않지만 어쨌거나 일반적으로 무효인데 뭘 빼놓고 이익권 대상이 아닌 걸 빼놓고 무효고 이익권 대상이 되는 건 그건 뭐예요? 이익권을 행사하지 않게 되면 포기와 상실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익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른바 그리고 나서 나온 이 판결 있죠. 그죠? 그리고 나서 나온 이 판결. 이걸 우리가 뭐예요? 간판이라고 여러분 하시더라고요. 간판. 뭐 이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강행법규, 이른바 민사소송법 규정에 위반한 걸 간과한 판결. 이른바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간과한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유효가 있고 무효가 있는데 대개의 경우 유효라고 해놓고 취소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취소가 뭐예요? 확정 전에는 상소로, 확정 후에는 재심으로, 이른바 취소 제도가 있으니까 굳이 간과한 판결, 이른바 강행법규에 위반된 소송행위의 무효지만 그 무효인 행위를 간과한 판결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유효로 취급을 하자. 이렇게 항상 전제해놓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효인 판결이 있는데 이 무효인 판결이 뭐가 있는 거예요? 재, 망, 적, 개 해놓고 재판권이 없는 경우 사망한 당사자,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이 없는 거. 그때 사망한 당사자와 당사자 적격이 없는 건 소송법적으로 지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튼 요 세 가지 외에 소송 계속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다 했는데 요 소송 계속이 없는 요것 재망적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소송 계속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순 교수님 맨 앞에 써놓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이제 학원 강사들이 재망적계 외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무 생각 없이 재망적계 이렇게 외워놨는데 다시 한번 요것도 원래 뭐라는 거예요? 소송 계속이 없는 것입니다. 소송 계속이 없는 것. 그럼 이 소송 계속이 없는 것은 만약에 소송 계속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면 어디로 가야 돼? 이 모든 것 전부 다. 기일,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건 기일 지정 신청밖에 없겠죠. 그죠? 민소 규칙 67조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소송 계속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유일한 방법은 당사자는 뭐밖에 없는 거예요? 기일 지정 신청밖에 없고 이 기일 지정 신청을 받은 법원이 소송 계속이 없다라고 하면 그걸 확인해 줘야 되니까 이런 확인 판결이 뭐예요? 이른바 소송 종료 선언 판결이 있는 거예요. 판결. 그죠? 그 다음에 기일 지정 신청했는데 소송 계속이 없는 게 아니라 소송 계속이 있으니 이때부터 소송을 진행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하는 거예요. 기일 지정 신청했으니까 기일 지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변론에 들어가면 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정리를 해 두시고, 요거는 계속 나옵니다. 계속, 그죠? 그래서 간판에 대해서는 항상 이 룰이에요, 이 룰. 그러니까 요걸 빼놓고는 전부 다 취소제도인 확정 전, 확정 후, 요거는 계속적으로. 이건 나중에 또 어디서도 가요. 계속, 이른바 편취 판결. 편취 판결의 기본적인 논의는 뭐예요? 항상 공시송달, 허위송달, 그 다음에 참칭 대표자에 대한 기본적인 편취 판결을 해놓고 이걸 다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건 유효란 말이에요, 유효. 유효고 따라서 상소나 재심인데 상소 중에 여기다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이른바 추한항소. 추한상소가 가능하냐? 이건 반드시 여기다가 집어넣고서 또 한번 검토를 해야 된다. 이 구조는 계속 갑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나왔어요. 그죠? 작년에도 공시송달과 관련돼서 항소 기간이 지났을 때 추한항소가 가능하냐. 이 구조는 계속 나오니까 요거는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요게 맨 처음에 우리 민소법 하면서 이제 제시가 되는 하나의 풀이 구조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요 소송이 있고 이제 비교되는 게 소송과 비송의 관계가 이제 논의가 되는 겁니다. 논의가. 근데 요건 우리가 지금 소송이잖아요. 그죠? 소송. 비송. 그러니까 우리 지금 소송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송은 다 배워야 소송이 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신 교수님 책을 비롯한 모든 우리의 민사소송법 책은 여기다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 행정소송 비교해놓고, 여기다 또 민사소송하고 집행법 비교해놓고, 여기다 소송하고 비송 또 비교해놓고, 그리고 나서 법원 들어가요? 이거는 정말이지, 뭐라 그럴까요? 예, 또 울분을 토할 수 있는 얘기죠. 왜냐면, 민사소송 배우기로 해놓고는 소송 이제 재판 법원도 안 들어갔는데 여기다가 가사소송하고 행정소송 비교해놓고, 갑자기 제가 열받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다가 써놓긴 했어요.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 해가지고, 원래 다른 올려놓은 탑재되는 데는 거기에는 되게 내용이 깊어요. 가사소송하고 비교해놓은 것도 있고요. 행정소송하고 비교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소송을 하고 나서 풀어도 늦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이 정도의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판사들 중에 또라이들이 있다고. 얘네들 머릿속에는 민사소송 안에는 가사소송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사소송도 민사소송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또라이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차피 걔네들은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욕해도 돼요. 막 쌍소리만 아니면 되니까. 제가 그래서 가끔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한 번은 정리하고 합시다. 그래서 소송이라는 게 있고 비송이라는 게 있어요. 비송. 그러니까 비송이라는 건 소송이 아니란 얘기인데, 소송이 아닌 게 아니에요. 이건 모두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절차를 전제로 합니다. 다 절차인데 소송적인 절차가 있고 비송적인 절차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전부 다 누가 관여해요? 법원이 관여하는, 법원이, 그죠? 법원이 관여하는 것이고, 법원이 관여한 절차에는 이른바 소송적인 절차라는 게 있고, 우리가 앞으로 배워야 될 소송적인 절차라는 게 있고, 비송적인 절차라는 게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비송이냐는 무엇이 소송이냐를 먼저 알고 나야 법원에서 다루고 있는 다른 걸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소송이에요. 소송이라는 건 당사자 대립주의를 전제로 합니다. 소송을 이끌고 가는 건 누가 이끌고 가는 거예요? 당사자가 대립하여 이끌고 하는 건 주의죠, 주의. 대부분의 의도예요. 대부분의 주의라고 하는 거는 이거 이즘이죠, 이즘. 어떤 거에 대한 주도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 주도권에 대한 기본적인 주체 혹은 생각, 이걸 전부 다 뭐라고 합니다? 주의라고 그래, 주의. 우리 표현으로는. 그래서 당사자 대립주의를 전제로 하는 거고, 요 얘기는 소의 개시, 범위, 종료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냐면 당사자에게 맡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처분권주의라고 해요. 처분권주의. 그리고 소의 개시, 범위를 당사자에게 맡기고, 그 범위에 대한 요거에 대한 주장과 증명도 누가? 주장과
증명도 누구한테 맡기냐면 당사자에게 맡긴다 그래서 우리가 변론주의라고 그래요. 변론주의. 그래서 당사자주의는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를 모두 합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사자주의는 무엇이냐? 뭐냐면 형식적으로는 소송에 대한 진행을 당사자가 주도권을 쥐고 진행해 나가는 일반적인 형태의 소송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처분권주의하고 변론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대개 그 대상이 본안을 전제로 합니다. 본안을 전제로 하고 따라서 판결을 전제로 합니다. 판결을 전제로 하고 따라서 요것을 다툴 수 있는 거는 항소하고 상고로만 다툴 수 있어요. 상고. 소로만 다툴 수 있어요. 소로만 다툴 수가 있고 그러면 이거 빼놓고 법원에서 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이건 대개의 경우 갑이 원고가 을에게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런 형태로 이제 되는 거죠. 금 1억 원을 지급하라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거 빼놓고 그러면 법원이 절차를 진행하는 게 무엇이 있느냐 해가지고 대개의 경우 요즘 제가 매우 좀 곤란한데 하도 제가 이혼하고 수업 중에도 맨날 이혼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제 강의를 들었는지 도대체 나한테 이혼 소송을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와이프가. 근데 네가 얘기하는 건 도대체 이혼은 언제적 할 건지 매번 수업 시간마다 항상 하니까 그러다가 우리 와이프가 드디어 어디까지 가 있냐면 너 하는 꼬락서니가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대. 그래가지고 요즘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저 피성년 후견 지정하려고 그래. 피성년 후견 지정. 그래가지고 법원에다가 지금 뭐예요? 본, 배, 사, 후, 검. 요새 지방자치단체 장까지 해가지고 얘가 좀 이른바 심신상실, 이른바 그 의사 능력이 결여가 되어 있거나 혹은 재산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거나 기타 특별한 경우에 뭐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상대로? 피성년, 후견인, 그 대상을 상대로 누구한테? 법원에다가 후견 지정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행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면 법원은 얘를 데려다가 그럼 다 가만히 보면 얘가 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이 얘를 데려다가니까 과연 배우자하고 나하고 대립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렇지만 그건 내 심리적인 상태인 거고 기본적으로 얘가 신청하면 법원은 얘다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법원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 좀 이상하지? 뭐 맨날 그리고 아마 판사는 분명히 나를 피성년 후견 지정을 할 거예요. 하도 욕을 하니까 제정신이 아니라고. 이거는 뭐냐면 지정 신청하고 주장하면 데려다가 상대방 얘기를 들어보질 않아요. 들어볼 필요가 없고 이런 구조라는 거. 이런 구조. 결국 신청하면 법원이 직권적으로 해서 우리가 뭐라면 통상 직권주의라 합니다. 직권주의. 그리고 요거는 소의 개시 범위를 설사 당사자가 했다 하더라도 이걸 할지 안 할지 누가? 법원이 판단하는 거. 이거 우리가 뭐냐면 직권조사주의라는 직권조사주의. 그리고 요걸 되게 뭐라 하냐면 직권탐지주의라. 직권탐지주의. 왜냐면 성년 후견 제도니까 얘를 데려다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판사가 직접 눈으로 보고 너 하는 꼬락서니가 맨날 우리들 맨날 욕한다며 또라이라며 그럼 너도 네가 또라이야 그러면서 분명히 판단해버리겠죠. 그죠? 이런 구조를 갖는 이런 구조를.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소송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절차적 요건이나 혹은 소송 요건. 그리고 이렇게 당사자주의 이른바 본안과 관련이 없는 이른바 후견적, 국가의 후견적 어떤 업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원이 관여해가지고 법원이 절차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툴 수 있는 거는 이른바 항고 그리고 재항고밖에 없어요. 우리 소송법에서는 소송 요건하고 소송 요건 중에 절차적 요건들이 항고, 재항고 논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개 조금 전에 했던 성년 후견제도 그리고 가족법 제도들이 되게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건 되게 어디냐면 가사소송법 중에 소송사건 있고 비송사건인데 대부분이 다 비송사건이에요. 가사소송 대부분 비송사건이기 때문에 이혼 같은 거 빼놓고 이혼은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죠? 배우자가 있고 대립적 그런 거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이건 비송이고 이건 소송이니까
만약에 어떤 사건에서 소송사건하고 비소송사건이 만약 같이 동시에 병합이 된다면 우리가 앞에서 이미 이건 뒤에 이제 이미 했지만 이거는 만약에 어떤 소송사건이 있고 비소송사건이 있다면 이거 병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병합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동종 절차, 공통 관할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동종 절차가 하나는 소송 절차고 하나는 비소송 절차이기 때문에 이건 같이 병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래서 이 사건은 뭐냐면 과거의 양육비 사건, 과거의 양육비에다가 미래의 양육비예요. 미래의 양육비. 그러니까 미래의 양육비, 현재 소송 중에 미래의 양육비 사건은 이건 가사 비송이에요. 이거 여기까지 알 필요 없지만 왜냐하면 이제까지 둘이 이혼하면서 애를 누가 키울 건지는 그거는 당사자의 다툼이 문제가 아니라 자식의 행복과 여기서 행복과 복지, 친족, 상속법에서 이런 용어가 나와요. 자의 복지와 행복 이런 용이 이게 전혀 안 맞아요, 그죠? 지들이 언제 자의 복지와 행복을 근데 법에서 아주 자비롭게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여기에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익적인 부분이니까 누가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과거의 양육비예요. 과거의 양육비. 이거는 이혼하면서 양육비에 대한 청구 문제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의 양육비 사건, 양육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청구했을 때 이게 소송사건인지 비소송사건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근데 대개의 경우 여러분들이 이혼하면서 미래에는 문제가 없는데 일단 쭉 키워왔어요. 이혼하기 전에도. 그러면 그 양육비는 누구한테 청구할 것이냐 이 문제가 또 생기는데 이거는 양육자와 그 배우자의 누가 공평하게 부담할 건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 과거의 양육비 사건을 소송사건이라고 한다면 병합할 수가 없을 것이고 과거의 양육비 사건을 비소송사건이라면 병합할 수 있겠죠. 동종절차 공통관할이니까. 그래서 옛날에 한 십몇 년 전에 한번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미래의 양육비, 그러니까 원래 양육비는 양육이란 말은 그 말 자체가 미래를 전제로 하지 무슨 미래의 양육비가 어디 있어요. 그죠? 다만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할 뿐이에요? 과거의 양육비, 미래의 양육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육비와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이혼 소송하면서 양육비 청구하면서 과거의 양육비까지 같이 청구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래가지고 요 논의가 왜 생겨요? 이게 소송사건이냐 비소송사건이냐? 왜 이게 문제가 돼요? 소송하고 비소송은 동종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병합 절차에서 이걸 인정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 논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대개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요 과거 양육비가 비소송사건이다 아니다 소송사건이다. 이건 법조문이 없으니 결국 학설하고 판례, 비송설, 소송설, 판례. 그럼 요것만 달랑 쓰느냐? 그러면 없어요. 너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문제의 소재. 그래서 양육비에다 과거 양육비를 하는 것을 병합할 수 있는지 이른바 소송사건인지 비소송사건인지 요것이 병합이 되는지 문제가 된다 해놓고 뭔가 좀 있어 보이게 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대부분이 뭐냐면 이것이 소송사건인지 여부 이게 이제 이렇게 제목을 잡아놓고 좀 이따 천천히 하도록 하고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문제점이 뭐예요? 문제점이 뭐냐면 병합이 가능한지 문제가 된다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학설, 판례, 그리고 결론 이렇게 이제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쓰는 방식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는 잘해요.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서술할 때 1번, 2번, 3번 대목차를 잡을 때 최소한 본문을 2개 이상을 잡아주라고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서론하고 결론은 합해가지고 본문의 4분의 1을 넘어서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본문이 서론하고 본문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줘야 돼요. 무조건. 그래야 논리적 서술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 이건 원래 이건 하다 보면 생기는데 처음에는 그냥 의식적으로 하세요. 의식적으로. 본문을 항상 2개 이상 내가 목차를 잡아서 이론적으로 서술해야 되겠다. 그러면 요거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철저하게 암기하고 있으니까 뭐 문제점, 학설, 판례, 뭐 비송설. 그러니까 비송설하고 소송설을 그냥 대충 쓰면 돼요. 어차피 대충 쓰면 맞아요. 직권주의를 왜 직권주의예요? 신속한 재판이죠.
그래야 당사자의 뭐예요? 권리를 더 훨씬 더 구제하고 있어. 어쩌고 저쩌고. 당사자주의는 되게 뭐예요? 공정한 재판이죠. 법적 정의에도 맞고, 구체적 타당성 어쩌고 저쩌고. 그냥 그건 대충 쓰시면 되고, 뭐 그렇다고 너무 대충 쓰시면 안 되고, 그래도 뭔가 있어 보이게 이제 그건 여러분들의 암기 영역이고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실력 영역인데 지금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지금 소송사건인지 여부, 과거 양육비가 소송사건인지 여부를 쓰기 전에 이걸 왜 논리적으로 왜 써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취지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왜 물어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병합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병합 요건이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다가 병합 요건에서 기본적으로 동종 절차 공통과 하나 있는데, 이 동종 절차라고 하는 게 가사소송하고 가사 비송사건이 있고 가상소송사건이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병합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정도로 했고, 만약에 여기서 비송사건에 병합하면 이걸 이송으로 처리할 건지 각하할 건지도 논의될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그리고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요 하나, 학설 판례뿐만 아니라 그 학설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의 과정, 이런 것을 써주는 거하고 써주지 않는 거하고는 이른바 그 답안에 대한 어떤 인상, 질, 그 우리가 변론의 전체의 취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변론의 전체의 취지가 바로 그거니까. 그래서 이것만 쓰지 마시고 논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지, 이게 왜 핵심적인 문제가 돼서 아주 논의가 필요한지를 서술할 때 항상 그런 걸 생각해서 쓰시라. 그래서 제가 이런 답안을 만들 때는 어떻게 돼요? 문제의 소재. 거기서 보시면 갑과 을은 부부다. 갑과 을은 부부이다 하니까 딱 그걸로 끝나니까 정말 사이가 안 좋은 부부 같지 않아요? 갑과 을은 뭐 이제까지 막 어떻게 뭐 지지고 볶고 뭐 이래서 부부 같은데, 갑과 을은 부부이다 하니까 금방 이혼할 것 같죠? 아마 이혼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미가 없나 봐요. 원래 다른 데 되게 재밌었는데, 자식으로 A가 있는데 이혼 후 배우자인 을이 전적으로 양육하였다. 이에 을은 갑을 상대로 이혼 후 분청구 시까지 양육비의 가사소송 사건으로 제기하였고, 을은 과거의 양육비와 그 이후 장래 양육비를 청구하면서 비송사건으로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비교하여 이런 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돼요. 왜냐하면 이 문제의 취지는 소송하고 비송을 절차를 같이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의 소재, 쟁송 뭐 해가지고 좀 써주고, 소송과 비송과의 관계. 왜냐하면 과거의 양육비가 왜 소송인지 비송인지를 왜 논의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좀 써주고, 물론 배점은 다 이걸 물어보겠죠, 그죠? 배점은 다 여기에 있는데 전적으로 배점이 다 여기가 있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서술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게 있을 것이고, 그래서 소송과 비송 혹은 병합 소송에서 요건, 절차 이런 걸 좀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이른바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 소송사건인지 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 쓰시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각하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송으로 할 것인지. 우리 판례는 각하로 처리해버려요. 왜냐하면 병합 요건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학설은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송으로 처리하고자 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한번 우리가 풀어내는 것이고,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든지 이런 거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까지 나오진 않는데, 일단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소송이라는 걸 앞으로 배우는데 요걸 전제로 해서 배울 겁니다. 요걸 전제로 해서 배울 것이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요 당사자주의,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본안 판결, 그 다음에 항소, 상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물론 병합소송은 당연히 이제 나중에 이제 하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답안도 그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한번 꼭 읽어보시고, 이런 기본적인 답안을 이제 앞으로 작성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른 거는 제가 좀 더 써드리는데, 요거는 요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시고, 앞으로, 뒤 2번부터, 두 번째부터 이제 설명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한 2, 3분만 더 할게요. 그래서, 근데 제가 왜 허락을 받죠? 근데, 하여튼, 그 민사소송법이라는 거는 소송법에서 소송이라는 거 이런 것이고, 그러면 민사소송이 이런 것이다 해서 맨 앞에 이제 법에 관한 우리가 이제 소송행위와, 이 소송행위와 그 다음에 간관 판결, 이른바 간판에 대해서 무효고, 그 다음에 강행법규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민사소송법의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이에요. 요게 민사소송법의 1조입니다. 1조. 민사소송법의 1조. 그 전에 이제 이론적 혹은 뭐 뭔가 좀 썰을 풀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개 책 같은 경우에 보면 민사소송법 해놓고 여기다가 1, 2, 3, 4,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개 무엇을 설명해 놓냐면 민사소송법의 이제까지 개정의 역사를 쭉 설명해 놓은 게 일반적인 책의 흐름입니다. 근데 이거는 객관식이라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뭐 2002년도라든지 그 뒤에 2010년도에 개정된 것들에 대해서 좀 뭐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전혀 의미가 없어요. 요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간판, 이러면 간과한 판결에 대해서 유효냐 무효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요것만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비로소 몇 조로 가는 거예요. 지금 1조로 가는 거예요. 1조로. 1조로 가면 이제 목적과 이상이 나오잖아요. 목적하고 이상. 1조가 나왔다는 거 엄청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엄청 중요하다는 건데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목적은 공정, 신속, 소송경제 이렇게 돼 있어. 소송경제. 그 다음에 2조가 2항이 뭐냐면 신의칙이에요. 신의칙. 여기서 하나 알아둘 거는 여기서 네. 목적은 그러니까 우리가 타이틀로 배우는 목적과 이상이라고 하는데 1조가 나와 있는 거는 이 앞에 민사소송이라고 하는 목적은 결국 권리 분쟁이라고 하는 거죠. 권리 분쟁이라는 거하고 적법 절차. 이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 게 민사소송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민사소송이 어떻게 한다고? 공정하고 신속하고 소송경제에 맞게 이거를 권리분쟁과 적법절차를 이루도록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신의칙까지. 그러면 여기는 목적이에요. 권리분쟁과 적법절차는 이게 목적이에요. 민사소송법의 목적은 권리분쟁과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 목적인 거예요 이게. 이걸 꼭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목적은. 그러니까 목적은 이제 현재 이걸 절충설이에요. 두 개 합한 게 이제 현재 우리 판례의 태도 이거 일반적인 건데 민사소송법을 만든 목적은 개인 간의 권리 분쟁을 해결하고 그 권리 분쟁을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적법 절차에 따라서 해결해 줘야지. 그냥 판사 마음대로 자기 친하다고 이걸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요게 민사소송법의 목적인데 그러면 이 목적을 해결해 나가는데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면 공정하고 신속하고 소송경제에 맞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논의가 되는 게 뭐냐면 공정하려면 언제나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제가 뭐 꼭 그런 거 아닌데 이 사례 강의는 그게 필요 없어요. 사례 강의는 인원제는 필요 없어. 어차피 나 혼자 얘기하고 나 혼자 재밌다고 떠들면 되니까 여러분들 재미없어 나 혼자 계속 얘기할 거야. 근데 서술형 시험은 여러분들이 쓴 거에 대해서 채점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관도 그 채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꼼꼼히 한다면 그게 공정한 거죠. 글씨 잘 쓰고 되게 뭐예요? 우리 대학교 때 또 욕하는데 꼭 늙은 교수들 여학생들은 무조건 A뿔 남학생들 무조건 F야. 뭐 F까지는 안 줘요. 되게 한 D, C 뭐 다 CD, CD 그러잖아요. 그죠? A 여학생 이거 표정들이 아닌데? 그렇게 공정했나 여러분들 학교 제가 다닐 때 안 그랬어요. 제가 다닐 때는 다 꼰대들은 남학생들은 전부 다 D였어. D. 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다고 대충 하면 신속하죠. 근데 과연 권리분쟁과 적법 절차라고 하는 이 민사소송법 목적을 실행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 과연 좋으냐 신속한 것이 좋으냐는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결국 이걸 중요시 하시는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절차에 대해서 만약에 나중에 학설에 대한 대립이 생긴다는 건 공정을 중요시하는 분에 대한 견해와 신속이나 소송경제를 중요시하는 분의 견해 대립이 있어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학설 잘 생각이 안 나잖아요. 이따가 또 한번 풀겠지만 그럼 이거 대충 이거 그냥 어떻게 얼버무려 쓰시면 됩니다. 거의 맞아요. 거의 이따 그것도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 중요한 거는 공정, 신속, 소송경제라고 하는 거는 학설 대립할 때 쓰는 게 맞는데 도대체 이 신의칙은 뭐냐는 거예요. 신의칙은. 근데 중요한 거는 요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하우예요. 하우. 요거는 무엇을 향하는 거예요. 우리 민사소송법이라는 게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
권리분쟁과 적법 절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권리분쟁과 적법 절차를 하느냐? 공정하게, 신속하게, 소송경제, 그리고 신의 측에 맞게, 뭐뭐 하게니까, 하우가. 이거는 그냥 학설대입할 때 쓰면 되는데, 요거는 뭐냐는 거예요. 요거는, 요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요게 판례들이 부지기수로 나와요. 이거 우리가 백지조항이라 해요, 백지조항. 백지조항이 종이지자가 아니야. 이게 무식한 놈들이 종이지자 쓰는 건데, 백지조항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글자 하얀 땅. 이걸 누가 채워나가냐면, 판사들이 참, 대법원 판례가. 그래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 그래서 신의칙에 관한 문제는 판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건 신의칙은 총칙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조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나올 여지가 크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고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2장부터 이제 신의칙 성실의 원칙과 소송요건의 지혜에 관한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